네,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남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을 구수하게 전해주신 분입니다. 배추도사 인사이드K의 배종찬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늦가을 배추입니다. 네, 지금 막 뛰어들어오셔가지고 네, 늦가을 배추라고요? 예, 지금 예. 배추장이 날리도록 달려왔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지금도 머리가 아주 곤두서 있습니다. 네. 바람 날려서. 자, 아까도 제가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1위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근데 지금 뭐 정치권 관심은 차기 대권 후보 조사 결과에 또 깜짝 놀라는 반응인데. 그러니까요. 예. 이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아까 뭐 개요를 말씀하시긴 했지만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조사 전국 1,022명 유선 면접 및 무선 자동응답 조사이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3.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야 전체 후보 중에서 기화가 지지하는 후보는 누구입니까? 네. 윤석열 24.7%, 이낙연 22.2%, 이재명 18.4%, 그리고 홍준표 5.6%, 안철수 4.2%, 심상정 3.4%. 여기에 또 빠져있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기타 인물이 4.3%인 걸 보면 어떤 후보가 더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화는 있을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윤석열 총장,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이렇게 3강 구도로 모아지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게 뭐 누가 1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고요. 윤 총장이 한 4명 중에 1명 정도의 지지를 받는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이 정치권에 깜짝 놀라는 그런 영향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그 전화 연결해서 이제 의견을 여쭤봤더니 추미애 장관이 때릴수록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분평했습니다. 네, 이렇게 윤 총장 지지율이 뭐 자체 발광. 대선 나갈 테니까 나 좀 밀어주셔.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추장 간의 대결 구도에서 나온 일종의 진영 현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이제 보수층도 물론이겠지만 윤석열 총장이 집중되는 결과로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무려 62%가 윤석열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층이고요. 국민의당 지지층도 31.9%가 윤석열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대결 구도가 이른바 반추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반추미애 이런 표현을 정치권에서 계속 또 만들어내니까요. 또 지난해에는 조국 전 장관과 또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던 것 이것 자체가 윤 총장의 지지율을 부각시키는 현상인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건 이런 부분일 거예요. 이 지지율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층의 한 70, 80%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20% 후반대까지는 올라갈 그런 반사이익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지지율이 40%, 50% 되겠다.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고 물론 이 배추도사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추장 간의 대결 이것이 이 반사이익 형태로 계속 결집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점잖은 표현으로 반사 효과, 반추 효과. 지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22.2%, 이재명 지사는 18.4%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은 여기서 또 어떤 우리가 의미를 읽을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의 선고 2심이 있었죠. 이걸로 인해서 기존에 우리가 투톱 체제라고 합니다. 여권 내에서는 이낙연 대 이재명 이 구도가 계속 가는 걸 일단 발견할 수 있는데 일단 김경수 지사가 뭐 무죄 선고를 받았더라면 그래도 타격을 좀 입을 수 있는 후보는 이낙연 대표 쪽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담이 없어지니까 이낙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이러면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오늘 정치적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 친문. 친문 지지세가 계속 유지되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윤석열 총장의 부각이 국민의힘만 더 힘들게 만든다. 국민의힘을 더 힘들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여권 내도 영향이겠죠. 왜? 검찰총장은 현 정부의 인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적으로도 영향을 줍니다. 마치 이제
이 사실 부친이 윤석열 총장의 부친이 네. 충청도 출신인데 네. 충청권 맹주가 아니냐. 네. 이런 과한 해석도 서슴지 않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충청권 지지율이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걸 네. 그렇게 보기는 곤란하고 그동안 충청권에서 뚜렷하게 부각되는 인물이 없었거든요. 네. 충청권 인사. 네. 그러다 보니까 이도 저도 선택하지 않는 중도 성향이 강한 충청권이 네. 윤 총장은 조금 몰려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네. 보입니다. 방금 이제 제가 배추도사 배충천소장이라고 이제 소개하니까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해 보시면요, 보이는 네. 라디오에서 아주 여실히 그렇습니다. 예, 확실하게 왜 많이 들어와 주십시오. 예,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배추 한 포기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윤 총장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힘을 오히려 네. 빼는 상황이다. 이 진단 이거 좀 더 들여다보죠. 뭐 왜 그런 겁니까? 윤석열 블랙홀 현상이죠. 예. 지금 마땅한 또 후보가 보수 쪽에 또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당 쪽에 없다 보니까 예. 윤 총장 쪽으로 보수 지지자들이 몰리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예. 보면 이 야권 후보들이 자칫 내년까지도 잘 부각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어떤 후보가 2022년 대선에서 경쟁력이 있을지 예.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이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야권으로서는 참 대비하기도 쉽지 않고 또 후보가 나 대선 나가겠어요라고 하더라도 별로 예. 주목을 못 받으니까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이른바 윤석열 블랙홀 현상인데 정작 또 예. 윤 총장이 그럼 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대선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종의 사면초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빅데이터 상으로는 그 윤 총장에 대한 반응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윤 총장이 이 예. 반사 이익 성격이 예. 아주 강하다라는 것이 고스란히 이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 빅데이터 네, 분석을 예. 해보면 나오는데 연관을 분석해보면 가장 연관도가 높은 게 첫 번째는 이제 수사입니다. 예. 이렇게 수사 지휘권으로 인식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추미애 장관, 예. 세 번째는 압수수색, 네 번째는 민주당, 여섯 번째는 조국, 예. 네. 11번째는 중앙지검, 예. 이성윤 또 중앙지검장을 의미하겠죠. 네, 네. 이렇게 이게 최근의 충돌 현상, 네. 물론 최근은 아닙니다. 지난해와 또 이어져 왔던 충돌 현상이 결국 지금의 네. 윤 총장 지지율을 만들었다. 고스란히 분석을 할 수 있겠고 보통 우리가 얼마 정도나 이 화제거리가 되고 있냐를 빅데이터 상에서 비교할 때 예. 치킨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치킨요. 예. 치킨이 이제 예. 꾸준하게 관심도가 높은 예. 검색어이기도 하고 대상이거든요. 네. 윤석열 총장 이 여론조사 결과 발표된 예. 어제 네. 치킨보다 더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예. 치킨보다 관심도 높아진 윤석열 총장 여론조사 결과. 배추도사도 관심도가 상당히 낮거든요. 네. 윤 총장은 높았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좀 배추도사가 더 좀 인기가 높았으면 좋겠는데. 네, 문자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예. 자, 화제 좀 바꾸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지금 뭐 불복한다, 뭐 소송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있습니다. 막 저 보니까 그 핵심 또 측근까지도 다 지금 경질하고 있고. 네. 자,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른바 요즘 목리라는 표현이 다시 나왔는데 네.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이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할 사람은 아니다. 그냥 순순히 내주지 않고 예, 이제 예. 목리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예, 이게 예. 과거에 이제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사용을 해서 상당히 또 화제가 됐죠. 예. 난 아빠지가 아니야 이랬는데 예. 네. 순순히 내놓지 않겠다라는 건 미국 역대 예. 대통령상 이런 예가 잘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심지어는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네. 트럼프 행정부 2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치 대통령이 두 명이 있을 수도 있는 네. 아주 gon란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네. 잘못된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것이 예. 그만큼 7천만 표 이상을 득표를 한 네. 역대 미국 대통령 2위 득표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강력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른바 네. 이제 선거와 정치는 지지층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바이든 당선인에게 순전히 이제 백악관 내주지 못하겠다라는 생각뿐만이 아니라 연방조달청장도 예. 바이든 당선인에 협조를 안 합니다. 그만큼 내부적으로 결속이 되는 이유는 네네. 요즘 난 트럼프 대통령 도저히 못 견디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힘인 거죠. 예. 4년 뒤에 나올 공화당 대통령 후보도 트럼프의 후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 앞으로 상업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고 나면 내년 1월 20일이 될 텐데 상당한 또 상업적 영향력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트럼프 TV도 만들고 가장 큰 또 화력은 뭔지 아십니까? 4년 뒤에 또 출마하겠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4년 뒤에 출마하면 그때 나이가 이제 바이든 당선인의 나이입니다. 나 왜 못해? 그런데 역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100여 년 전에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재선이 안 돼서 4년 뒤에 나왔는데 당선이 돼요. 22대 대통령이었는데 23대 건너뛰고 24대 되거든요. 이때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영부인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러나면서 1460일 뒤에 우리는 돌아온다.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제2의 클리브랜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지금 배치도사 배종찬 소장과 여론택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이제 남북 관계가 그렇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여론조사도 나왔죠?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에게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물어봤더니 바이든이냐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바이든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장밋빛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6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미국 대선 직후에 실시가 됐는데 전국 500명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이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5.9%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시절과 비교했을 때 남북 관계가 좋아질 것인지 아니면 나빠질 것인지 물어봤는데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가 절반 가까이입니다. 48.8%.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바뀌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일종의 학습 효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또 계속 기대를 하거든요. 이번엔 뭐 남북관계가 너무 좋아서 개성공단도 재개되고 금강산 관광도 가게 되는 거 아니냐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톱다운 방식의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큰 성과가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바이든 당선이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하는 응답이 3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바이든 당선인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영어로 thug란 말, 불량배란 말 이런 말을 썼죠. 감정이 상당히 있는 상당히 좀 실무적인 협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뭐 항보선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뭐 실무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또 개성공단 재개하는 거에 대한 또 뭐 여론조사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0일 실시한 조사, 응답률 4.4%, 나머지 개요는 앞서 조사와 동일합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들었으면 이 대북 정책이 정해지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텐데 이때 이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을 하는 것은 어떨지 하는 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찬성이 43.6%, 반대가 45.8%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견. 아직 우리 국민들도 이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시도를 하더라도 미국이 순순히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잘 될 것이다. 북한과 원만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바이든 시대에 너무 장밋빛 기대감을 가지기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현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 좀 냉철하게 따져봐야 될 테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밋빛 기대, 낙관적 기대는 하기 힘든 상황이다. 장밋빛 기대는 우리 출발 새 아침에만. 모처럼 정말 얘기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후에 최근 3개월 동안 서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의 7배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가 한국감정원에서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결과죠? 네, 맞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매 주간 월요일 기준으로 시세를 조사해서 목요일 날 주간 가격 동향을 발표를 하는데요. 예. 이번 통계 자료는 7월 마지막 주인 7월 27일부터 네. 11월 첫째 주 12월 2일까지의 약 3개월간의 주간 변동률을 누적치로 분석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같은 기간 0.21% 올랐는데 전세 가격은 1.45% 올라서 상승률이 7배에 달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청취자들께서 언뜻 들으면 7배라니까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이제 이건 상승률의 어떤 뭐랄까요 비교치인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매매가 오른 변동률에 비해서 전세 가격이 그만큼 더 많이 올랐다는 뜻이죠. 예.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어느 쪽입니까? 서울에서는 강남권의 상승률이 2%대로 높았습니다. 아시는 강남구라던가 강동구라던가 이런 지역인데요.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죠.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곳에서는 실거주자가 아니면 사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 물건이 새롭게 출시가 잘 안 되는 상황이고요. 또 고가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내년 5월까지 양도세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 계약이 끝난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들도 늘어나면서 매물이 많이 부족했던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좀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강남권에서 상승률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이 돼요. 예.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만든 게 말 그대로 임대차 보호법인데, 임대차법인데, 이게 오히려 전세난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지금 집값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던 전세 가격이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 또 그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 중에 지금 2가지가 7월 말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과 5% 상한제가 오히려 전세 수급 불균형을 최근에 좀 더 자극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기존 계약이 끝나고 연장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새롭게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신규 전세 물건이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계약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계약갱신 연장 요구를 했을 때 집주인들이 본인이 거주하겠다라고 내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현장에서는 좋은 법이 시행은 됐지만 실제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고 시기적이나 아니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마찰 같은 것에 대한 대응 준비가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얘기 발언이 좀 논란입니다. 지난 10일이었죠. 국회 예결 위에서 본인의 경기도 일산 집이 5억 원 이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일산 주민들의 항의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김현미 장관의 이 발언, 디딤돌 대출 대상 범위를 이제 설명하다 나온 발언인데, 이게 디딤돌 대출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정부기금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자금 지원을 하는 제도죠. 그래서 연소득 부부 합산 기준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2억 원 중반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금 지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득 요건이나 대출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2% 중반 이하로 저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그만 규모의 주택을 계약하시거나 분양받으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도인데 최근에 가격이 급등하면서 혹은 소득 요건 등이 맞지 않아서 쓰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이제 불만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것도 대출인데요. 그러면 가계대출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 가계대출 10조 원 넘게 늘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그러면 이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 포함해서 주택 관련 대출이 무려 7조 원 늘었다 이런 얘기 들립니다. 맞습니까? 네, 지난 10월 한 달간 은행권 가계대출이 10조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중에 전세대출 3조가량을 포함해서 주택 관련 담보대출이 6.8조 늘어난 것으로 이제 금감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전세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관련한 이제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데 이제 좀 지적이 있는 거고요. 결국엔 이런 것들이 주거 비용의 증가나 물가 상승을 좀 자극하거나 혹은 이런 가계부채 문제가 결국에 재정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는 큰 연결고리 안에서 좀 관리가 필요하다. 결국에는
최근에 특히 전세 같은 경우는 실제 신고되는 거래량은 줄었는데 전세 가격이 또 오르다 보니 관련된 전세 대출 잔액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의 뭐 국가 채무에 비해서 이 가계 대출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 국내 총생산 GDP에 비해서는 지금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게 맞고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제 부동산 가격 급등 또 규제로도 컨트롤되지 않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 연계된 가계부채 부담이 계속 누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혹여 이제 금리 변동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가계의 채무 부담으로 더 부작용이 생기거나 이제 전체적인 국가 재정에 문제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의주시 관리 계획이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또 다른 부분에서요. 그 이제 경제 위기 시그널들이 여기저기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취업자 수가 그 6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했다. 이 통계가 나왔죠. 이게 어떤 정도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슈의 상관도가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나 이제 전체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자영업 취업자들이 대폭 감소하고 구조조정이 좀 앞당겨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코로나에서 상징적으로 촉발된 이런 취업 문제라던가 국내 경제 구조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전면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경제 전반에 대한 이슈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단 월별 취업자 수나 이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가계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구조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슈로 계속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요즘 보면은요, 이제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전세 구하기 힘들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자금을 이른바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온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빚까지 나가면서 투자를 특히 요즘은 또 주식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저금리 유동성 안에서 자산시장이 폭증하고는 있지만 양극화 또한 극대화됐다라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 30대 젊은 수요 계층들, 특히 이제 앞으로 글로벌 경제 미래를 책임질 이제 계층에서 양극화 문제에 굉장히 내몰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근로라던가 소득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니까 영끌, 비투 이런 것에서 상징되는 자산 투자 쪽에 좀 집중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좋은 쪽으로 이제 수요자들을 자산 관리 쪽으로 끌어내고 관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런 투자를 막는다기보다는 좀 안전한 방향으로 자산 관리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젊은 세대들을 지원해주는 관리 방안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정부가 전세 대책 새로 내놓는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금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좀 특단의 이렇게 좀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다 보니까 미뤄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전세 가격 급등 그리고 전세 수급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나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좀 폭발하고 있어서 신중한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좀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종전 것들을 답습하기보다는 좀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의 이제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편적인 단기 공급 계획이나 일부 단기적인 매입 전세라든가 이런 것들의 일부 공급으로는 지금 해결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마치고 잠시 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좀 더 깊이 있는 시선, 좀 더 색다른 시선으로 뉴스를 바라보는 더더 뉴스 이면에 담는 시간입니다. YTN 윤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요 며칠 그 인터넷 뜨겁게 달고 온 영상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이른바 데이트 폭행? 데이트 폭력? 네. 예,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CCTV 영상에 다 고스란히 담겼어요, 보니까. 네. 부산? 네, 부산에서도 있었고 뭐 경남 양산에서도 있었고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부산 쪽 것부터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혹시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퍼졌는데. 사실 그 썸네일이라고 하죠. 네네. 초기 첫 화면 그 커트만 좀 보자. 네,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삭제가 되고 있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연인 관계에서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시작된 말다툼이 좀 끔찍한 폭행으로 번진 사건입니다. 휴대전화를 안 보여준다. 네네네. 이게 영상을 보면은 남성이 그 사귀는 관계인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행사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특히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얼굴을 집중적으로 가격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말다툼 하다가 남녀가 서로 뭐 주먹과 발끝을 주고 받다가 이제 여자분이 쓰러지니까 남자분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때리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데 지난 7일 새벽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이 폭행 장면은 당시 당직 중이던 상가 관리소 직원이 보고 112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여성한테 이렇게 신고 접수를 하겠냐 의향을 물었는데 여성은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자리를 떴어요. 근데 이 영상이 인터넷에 막 퍼지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제 남성은 경찰에 자진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여성도 뒤이어서 조사를 받기는 했는데 처벌 여부는 좀 더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전달을 했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또 폭행 사건 이후에 이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면서 병원도 다니긴 했는데 아직 진단서는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고소하려면 보통 진단서 떼가지고 당연히 하는 건데 그러면 자 피해 여성이 이걸 보면 남성에 대해서 처벌하지 말라는 뜻 같은데. 그러면 이게 처벌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직 뭐 처벌을 하지 말라 이렇게 뭐 명확한 의사를 밝혔다기보다는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정도인 것 같고요. 근데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휴대전화 때문에? 네네. 이게 맨손으로 때린 게 아니라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또 폭행의 정도도 상당히 좀 심했고요. 이게 특수폭행죄에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특수폭행죄라는 게 뭐 여러 명이 단체로 위력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가진 상태에서 타인의 신체를 폭행을 할 때 성립이 되는 건데 이게 위험한 물건이라는 게 꼭 흉기나 둔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물건뿐만 아니라 폭넓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딱딱한 휴대전화를 가지고 또 여러 차례 이렇게 때린 것도 특수폭행죄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폭력은 특히 이제 이게 뭐 한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 이 여러 차례 이것도 좀 큰 차이가 나겠다. 그 부분에서 사실은 그걸 봐서는 그러면 경찰이 입건해 수사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폭행죄는 피해자가 나 생각해보니 괜찮다 넘어가겠다 이렇게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당되지만 특수폭행은 피해자하고 뭐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영상을 보면 여성도 남성이 치니까 발길질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쌍방폭행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쌍방폭행건으로 또 입건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조사를 받은 남성이 여성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처벌받을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크지는 않고요. 현재 이 해당 영상은 SNS와 인터넷상에 굉장히 넓게 퍼졌고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사건 당사자인 남녀 모두 이 영상 때문에 너무 괴롭다. 뭐 주변에 알려지게 돼서 괴롭다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서 경찰이 이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인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사자 동의 없는 유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거는 이 영상 때문인데 일종의 뭐 공익제보에 해당한 것 아니냐. 이걸 처벌하는 건 좀 과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뭐 현행법상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을 3자가 올린 거는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은 뭐 끝까지 수사한다. 또 영상을 삭제하고 처음 유포한 사람 또 받아서 유포한 사람까지도 처벌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담당 팀도 보니까 뭐 강력반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 팀을 동원해서 이번 사건을 좀 집중해서 보겠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사실 이른바 이제 우리가 뭐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 이게 데이트란 말이 들어가서 사실 이게 뭐 사랑 싸움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심각하지 않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실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주 심각한 상황들도 많았죠. 아, 그럼요. 최근에 이제 경남 양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달인데 30대 남성이 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역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서 굉장히 중한 상해를 입혀 전치 한 8주 정도 해당되는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는데 8주요? 네, 이것 역시 영상이 공개된 게 있고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졌는데 정말 끔찍합니다. 그 술에 취해서 자신의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이 있었는데 30분 동안 때리고 뭐 발로 차고 정신 잃은 피해자를 차에 이렇게 태우려고 하는 장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이 신고를 했어요. 근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다가 한 달간의 시간이 지나서야 구속이 됐거든요. 한 달간 한 달간에 구속했다. 사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피해 여성은 굉장한 두려움에 떨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또 제주도에서요? 여성이 헤어지자라고 하자 이게 양심을 품고 사흘간 감금한 상태에서 성폭행 또 심한 중상을 입힌 남성이 도주를 하다가 사흘 만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순히 폭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금이나 뭐 협박 또 성폭력 또 심지어는 뭐 살인까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네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께서 의견 주시려면요. 샵 0945번 우물정자 5094번 50원 유료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그 보이는 라디오에서도 저희 그 유튜브에서요.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함께 지금 방송을 들으시고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방금 그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서 박태근 님께서 메시지 하나 주셨습니다. 윤현숙 기자 화이팅. 나쁜 X는 큰 벌 줘야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트 폭력 급증하는 추세, 특히 최근에 이런 상황인데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경찰청 자료를 보면 교제 중인 상황에 남녀 간의 폭력 신고 건수가 거의 작년의 경우 2만 건에 육박을 합니다. 2만 건이요? 네네, 굉장히 많죠. 근데 검거 비율과 구속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사소한 경우에는 거의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마 발생 건수는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이 사건을 둘러싼 사회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는데 좀 일부의 경우에는 경찰의 대응이 아쉽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양산 사건 때문에 여성단체들이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피해자 보호 조치가 우선 가장 미흡하다 이렇게 규탄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사건 불구속으로 계속 수사가 되다 보니까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어떤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계속 호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불구속 상태다 보니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문자 메시지나 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연락도 하고 또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를 또 방문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교제 폭행의 경우에 단순 폭행일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다 보면 고소가 취하가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막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합의를 봐야 된다. 무조건 합의를 끌어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피해자를 접촉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2차, 3차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피해자 보호를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사건의 경우에. 그래서 교제 폭력 관련된 전담 부서를 형사과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성 청소년과로 변경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트 폭력은 현재는 가정 폭력의 범주에는 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사과에서 수사를 주로 맡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여성 피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문성이라던가 경찰의 인력 구성을 볼 때 여성 청소년께서 전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주장인데요. 데이트 폭력도 사실 이렇게 서로 때리다 보면 밀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쌍방폭력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를 심각하게 입는 경우는 여성이 많죠.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이 교제 중에 발생한 폭력 으로 발생한 살인 사건을 추적을 해봤더니 여성이 숨진 경우는 108건, 남성이 숨진 경우는 2건 정도. 여성의 경우에는 열흘에 1명 정도꼴로 사귀던 남성한테 폭행 끝에 살해를 당한 건데요. 이 가정 폭력이라던가 아동 학대, 또 스토킹 같은 유사 사건의 경우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높은 좀 여경 비율이 또 좀 높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조사 과정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이 좀 높은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여성 청소년과가 이 데이트 폭력, 교제 중 폭력 사건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좀 아까도 우리가 뭐 이 용어 있잖아요. 데이트 폭력이라는 이 용어도 좀 우리가 좀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앞에 붙는 데이트라는 말 뭐 어떻게 보면 달콤하게까지 들리는 말이잖아요. 예. 이 데이트라는 단어 때문에 착시 현상이 생긴다는 건데요. 네. 연인 간의 사랑 싸움 정도로 좀 사소하고 사적인 일로 축소해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기사들 보면 이런 기사들 뭐 많아요. 뭐 이별 통보하는 연인한테 홧김에 폭행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흥미성인 경우 네, 뭐 교제 폭행, 이별 폭행 뭐 이런 식으로 범죄 앞에 데이트나 이별을 붙이면 사안의 심각성을 좀 축소를 하게 되고 양형 등에 있어서도 재판 과정에서도 좀 정상 참작의 소지로 작용이 되거든요. 저희가 흔히 데이트 폭력이라고 불리고 국회에도 데이트 폭력 방지법 등으로 관련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있는데 교제 폭력 이런 경우는 유엔에서는 파트너 폭력이라고 정하고 있고 WHO 같은 경우에는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유엔에서 요구하는 이런 파트너 폭력에 대한 집계조차 정확하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심한 경우에 죽거나 그런 경우 많죠. 사실은. 또 가해자가 무서워서 숨거나 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뭐 판결문이나 이런 경우를 보면 가해자 일방적인 주장만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2차 가해도 좀 있지 않아요? 2차 가해도 많죠. 수사하는 과정에서 좀 조사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좀 모자라는 어떤 그런 조사를 받게 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런 게 알려졌을 때도 뭐 마실만한 짓을 한 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로 사회가 피해자들한테 2차 가해를 입히는 경우도 많죠. 네, 알겠습니다. 임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윤현석 기자였습니다. 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입니다.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는 휴가라서 못 나왔죠? 네. 네, 그래도 전화 연결 통해서라도 못 나오니까 짧게 해가지고 다시 나왔습니다. 엊그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바이든 당선인과 뭐 스포츠 기상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골프광들. 네, 골프광 트럼프 얘기했는데 이후에 뭐 제보랄까요, 반박이랄까요, 이런 게 이어져서 후속으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정확히는 반치광 트럼프 뭐 이렇게 주제를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치광이요? 네. 아니 싱글 골퍼라고 했잖아요. 네, 핸디캡이 2.8이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아마추어면 프로 시험 봐라 할 정도로의 완전한 이 짠물 싱글 골퍼인데 이 핸디캡이라는 거는 미국 골프협회에 이제 입력된 걸로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본인 라운드 스코어를 본인이 입력하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평균을 내는 방식인데 트럼프 대통령 최근 7년간 20여 차례밖에 올린 스코어가 없고요. 취임 후에는 딱 3번 올렸다고 하거든요. 대통령 돼서 200번 넘게 라운딩을 했는데 딱 3개 스코어만 등록돼 있다. 이 말은 정말 잘 친 거. 신들렸다. 이렇게 한 날만 좀 선택적으로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가 이제 반칙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심한 게 더 있겠죠. 트럼프의 골프에 대해 다룬 책이 있습니다. 아예 분석을 해놨군요. 네, ESPN 칼럼니스트가 트럼프와 골프 친 사람들 또 그걸 본 사람들 100명을 인터뷰해서 민낯을 까발린 건데 커맨더 인 치트라는 제목입니다. 커맨더 인 치프 그 영어에서 언어 유희 느낌으로 좀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캐디들 사이에서 별명이 펠레라고 합니다. 펠레요? 축구 황제죠. 그러니까요. 발로 이제 샷을 치기 쉬운 곳으로 발로 막 공을 차서 옮긴다고. 네, 그래서 펠레고요. 폼도 저도 말씀드렸으면 봤습니다만 폼도 그렇게 엉성해 보이긴 한데 이제 뭐 키도 크고 덩치도 있으니 190이 넘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본 힘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펠레라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티샷만 빼고 거의 모든 공을 만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좀 치기 쉬운 곳으로 계속 옮긴다 이런 얘기고요. 짧은 퍼트가 남으면 컨시드라고 하죠. 보통 이제 한 클럽 정도면 오케이를 주는데 다 셀프 오케이래요. 그냥 다 오케이야 자기는. 네, 그렇고요. 또 티샷을 실수하면 뭐 동반자나 캐디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멀리건 다시 친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악행인데 동반자가 잘 친 공을 벙커나 러프에 던져버리고 페어웨이 제일 좋은 곳에 가서 슬며시 자기 공을 이렇게 몰래 자기가 가져간 공을 내려놓은 다음에 여기 있네 내 공이네 하면서 딱 친대요. 이걸 또 알까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제일 웃겼던 건 이건데 동반자가 너무 잘 친 거예요. 굿샷 딱 페어웨이로 한가운데로 갔는데 왜 공이 없지 하면서 막 찾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내 거 칠게 하면서 착착해서 이미 그린 올라가서 버디를 잡았어 하면서 세리머니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이 그 동반자가 친 굿샷이었다. 남의 거 가지고 자기가
쳤다. 뭐 이런 전언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거 뭐 그냥 영화도 원래 옛날 반치광이 있었는데 네. 옛날에 2000년대 초반이었나? 네. 하여튼 이게 완전 이건 반칙이 아니라 완전 이거는 골프를 하면 안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하버드 정신과 의사가 또 책을 써가지고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정신 분석까지 했어요? 네. 트럼프는 모든 것에서 최고여야만 한다. 이기지 못하거나 최고가 아닌 것에 대해 견딜 수 없어 한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빠인 프레드 트럼프가 어릴 때부터 이겨라, 뭘 하든 위너가 돼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정이나 매너나 뭐 예의 이런 것보다는 이기는 게 결과가 무조건 중요하다 이렇게 배우면서 자란 것 같아요. 관련 내용을 제가 이거 찾아보다가 보니까 2004년 뉴욕타임스 기사 중에 세계 최우수 골퍼는 다름 아닌 김정일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정일. 네. 북한 국방위원장. 네. 골프를 이분이 쳤다고요? 그 기사에 보면요. 북한 언론은 고 김정일 위원장이 처음 라운딩한 1994년 평양 골프장에서 38언더파 34타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홀인원만 5개고 가장 못 친 게 버디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그렇죠.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이후에는 또 홀인원은 11개를 했고 그걸 보디가드 17명이 봤다 이렇게 말이 점점 이게 뭐 신격화라고 할까요? 점점 더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됐죠. 미국 골프닷컴이 뽑은 골프에 먹칠한 인물 톱10에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우상화의 일환이 아니라 이제 북한 기자가 골프 스코어를 잘못 봤다 뭐 이런 주장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냐면 파는 0, 보기는 1, 더블 보기는 2 이렇게 스코어 카드에 적는데 그 골프를 잘 모르는 북한 기자가 이걸 타수로 알고 그 갭을 한 게 아니라 한 번에 들어갔다. 그래서 홀인원이다. 뭐 이렇게 썼다라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말이 되나? 뭐 이렇게 저도 찾아보니까 오늘 아침에 평양 골프장 그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1987년 김정일이 딱 한 번 친 라운드에서 월드 레코드인 38언더파를 기록했다. 괄호 열고 홀인원 11개 하면서 막 느낌표가 막 쳐져 있더라고요. 네, 생각과 결론은 청취자들 몫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침 청취자분 2064님께서 또 메시지 주셨습니다. 오늘 조은주 기자님 안 나오신 줄 알고 걱정했는데 다시 나오셔서 반갑네요. 이런 메시지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조은주 기자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변함없이 이슈를 만드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